묻어버려. 악마 같은 대령의 목소리가 타는 듯한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군용 불도저가 차가운 흙더미를 얕게 파인 구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어린 여군에게로 쏟아부었다. 툭, 투둑, 흙덩이가 그녀의 작은 몸 위로 무심하게 떨어져 내렸다. 수백 명의 병사들은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봐야만 했다. 구덩이 위에서는 대령과 그의 4명의 수족들이 담배를 피우고 낄낄거리며 한 인간이 산채로 묻히는 장면을 마치 영화라도 보듯 즐기고 있었다. 그 순간 멀지 않은 작은 언덕 위, 딸을 만나러 온 허름한 옷차림의 한 늙은 아버지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달려 내려가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세상의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한 차가운 정적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단 한 통의 전화. 곧 이 땅 위에 지옥의 문을 열게 될 바로 그 전화였다.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은 이른 새벽부터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생선 비린내로 가득했다. 끼룩끼룩 갈매기들이 밤새 만선으로 돌아온 어선들 위를 맴돌며 아침을 재촉하고 있었다. 마을의 작은 집들 굴뚝에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롭고 활기찬 어촌의 아침 풍경이었다. 그 풍경 속 낡고 허름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한 집의 작은 부엌. 한 늙은 남자가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민석. 그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과묵한 늙은 어부였다. 그의 얼굴에는 거친 바닷바람과 뜨거운 햇살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의 손은 평생을 그물과 노를 잡았던 탓에 투박하고 마디가 굵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투박한 손은 아주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생선으로 맑은 탕을 끓이고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매콤한 양념의 조림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다. 보글보글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그는 자신의 몫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 그의 막내딸 김소희. 그는 시계와 달력을 번갈아 보았다. 오늘은 소희가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으로 면회가 허락된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설렘과 걱정 때문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2, 딸 1, 3명의 자식이 있었다. 첫째 아들 태현은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기동군단을 이끄는 자랑스러운 중장이었다. 둘째 아들 태준 또한 수도를 방위하는 기갑사단의 사단장, 총망받는 소장이었다. 아들 2 모두 그의 피를 이어받아 훌륭한 군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고 가장 부드러운 자리는 언제나 막내딸 소희의 몫이었다. 소희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그를 따랐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무뚝뚝함과 강인함을 어려워할 때 소희만이 그의 거친 손을 잡고 그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곤 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유일한 빛이자 온기였다. 그는 아들들에게는 단 한 번도 다정한 말을 건네거나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처럼 강인한 남자로 자라기를 바랐다. 그는 그들에게 군인의 길을 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단 한 가지만은 뼛속 깊이 새겨주었다. 군복을 더럽히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가르침이었다. 10여 년 전 비가 내리는 여름밤. 해병대 훈련소에서 막 휴가를 나온 앳된 얼굴의 2 아들이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군복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말 없이 술잔을 채웠다. 그리고 2 아들에게 술잔을 건넸다. 마셔라. 2 아들은 말 없이 쓴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군인이 됐더구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목숨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목숨은 국가의 것이고 너희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의 것이다. 명심해라. 예,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해라. 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군복은 군인의 수의다.
죽어서도 입고 가야 할 마지막 옷이다. 그 옷을 돈 몇 푼에 혹은 안락한 자리에 더럽히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놈은 인간도 아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런 버러지 같은 놈이 된다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사냥용 엽총을 응시했다. 이 아비가 직접 너희들의 심장을 쏠 것이다. 알겠나? 그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들은 온몸에 소름이 도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맹세처럼 두 아들은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이름에 결코 누를 끼치지 않았다. 하지만 소희는 달랐다. 그녀는 군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작은 카페를 차리는 소박한 꿈을 꾸었다. 그는 그런 딸의 꿈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나 오빠들처럼 험한 길을 걷기를 원치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평범한 삶에 머무르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소희는 돌연 입대를 결심했다. 그녀는 여군 부사관에 지원했다. 왜 그러느냐? 그의 물음에 소희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요, 아버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아버지와 오빠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딸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의 작고 여린 딸은 가장 험하고 가장 거친 남성들의 세계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보온 도시락에 차곡차곡 담았다. 그리고 이른 새벽 첫 차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등에는 작은 배낭이 들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딸에게 줄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평범한 아버지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버스는 몇 시간을 달려 파주의 낯선 터미널에 그를 내려놓았다. 그는 다시 부대로 향하는 시내버스로 갈아탔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바닷가 마을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높고 날카로운 철책선, 그리고 곳곳에 세워진 지뢰 경고판. 그는 비로소 자신의 딸이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마침내 버스가 부대 정문 앞 정류장에 섰다. 그는 버스에서 내려 거대한 부대 정문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위병서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면회를 신청했다. 저 김소희 하사 면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젊은 위병은 그의 허름한 옷차림과 어눌한 말투를 흘깃 쳐다보고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김소희 하사요? 잠시만요. 위병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아버님, 김소희 하사는 지금 특별훈련에 참가 중이라서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특별 훈련이요? 예, 중요한 훈련이라 며칠 동안은 외부와의 접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몇 시간을 달려왔다. 그런데 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보다 더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위병의 어색한 눈빛이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그의 낡은 군화 밑바닥에서부터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야생의 감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늙은 맹수의 본능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도시락이라도 좀 전해주시겠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는 위병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부대 철책을 따라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곳을 찾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독도법과 은밀 기동수를 떠올리며 험한 산길을 소리 없이 올랐다. 그의 몸은 늙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날렵했다. 마침내 그는 부대의 연병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도착했다. 그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연병장을 내려다 보았다.
연병장에는 수백 명의 병사들이 집합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군용 불도저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불도저 앞 얕게 파인 구덩이 속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는 한 명의 여군. 그의 심장이 멈췄다. 아무리 멀리서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의 딸 소희였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그리고 차가운 흙더미를 퍼올려 그의 딸의 작은 몸 위로 쏟아붓기 시작하는 것을. 그의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순간 늙고 선량했던 어부 김민석은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안에서 수십 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또 다른 존재가 눈을 떴다. 한때 적들에게 죽음의 사신으로 불렸던 전설의 특수부대 흑룡. 그 부대의 마지막 지휘관 흑룡 김민석이 마침내 부활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췄다. 김민석의 세상에서 모든 것이 정지했다. 지저귀던 새소리도 귓가를 스치던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저 아래 연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옥 같은 광경만이 흑백 필름처럼 느리게 반복되고 있었다. 거대한 노란색 불도저, 그 기계의 입처럼 생긴 육중한 삽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쳤다. 그리고 퍼올려진 차가운 흙더미는 구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그의 딸 소희의 몸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툭, 투둑, 툭. 흙덩이가 딸의 군복 위로,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그의 딸, 그의 작고 여린 막내딸. 그가 평생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존재.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의식을 잃은 것 같았다. 그녀의 몸은 흙먼지와 아마도 피로 범벅이 되어 마치 버려진 넝마 인형처럼 구덩이 속에 힘없이 구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위에서는 5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는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을 지키고 보살펴야 할 지휘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한 인간이 산채로 땅속에 묻히는 광경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즐기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언덕 위에 서 있는 김민석의 귀에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김민석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원초적인 파괴의 본능이었다. 자신의 새끼가 눈앞에서 찢어발겨지는 것을 목격한 늙은 맹수의 광기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언덕을 달려 내려가 저놈들의 목을 자신의 이빨로 물어뜯고 그 심장을 꺼내 씹어먹고 싶었다. 그는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려 했다. 그의 늙은 다리 근육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수십 년간 그의 몸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그의 광기를 억눌렀다. 진정해라. 그것은 늙은 어부 김민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강철 같은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전설의 특수부대 흑룡의 지휘관 김민석.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분노는 시야를 가릴 뿐이다. 냉정해져라.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분노가 아니다. 심판이다. 그의 뜨거웠던 머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다. 그의 떨리던 손이 멈췄다. 그의 붉게 충혈되었던 눈은 다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면의 빛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슬퍼하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투박한 폴더폰을 꺼내들었다. 액정은 금이가 있었고 버튼은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세상의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더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될 터였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저 아래에서 그의 딸이 완전히 흙더미에 묻힐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만 했다. 저놈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저들의 악행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를.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기억해야만 했다. 그것이 훗날 그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잔인한 지옥을 선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불도저의 굉음이 멎었다. 구덩이는 완전히 메워졌다. 그의 딸은 이제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존재했던 자리에는 그저 평평한 흙바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좋아, 아주 깨끗해졌군. 대령 계급장을 단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는 담배꽁초를 딸이 묻힌 그 땅 위로 무심하게 던져버렸다. 오늘 일은 아무도 보지 못한 거다. 알겠나? 그가 연병장의 도열에 있는 수백 명의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만약 오늘 일에 대해 단 한마디라도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전현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줄 알아라. 니놈들뿐만 아니라 니놈들의 가족까지 전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김민석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5명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자신의 뇌리에 낙인처럼 새겼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왔던 길을 소리 없이 되짚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아들을 만나러 가던 늙은 아버지의 설렘이나 아쉬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 나아가는 저승사자의 발걸음이었다. 그는 부대를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의 낡은 벤치에 앉았다. 그는 전화기를 열었다. 그리고 그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그 번호는 그의 첫째 아들 김태현에게로 연결되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늠름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무공이 뜨거운 무언가에 막힌 듯 답답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는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그런 목소리였다. 감정이라고는 단 1g도 섞이지 않은 죽음처럼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태연아, 나다. 아버지,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수학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김민석은 저 멀리 딸이 묻힌 그 연병장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놈들이 소희를 묻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는 순간 수학기 너머에서는 아주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들려온 것은 더 이상 그의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암컷과 새끼를 잃은 숫사자의 피 끓는 포효였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위치 당장 보내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가 갈리는 분노의 소리였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놈들이 소희를 묻었다. 김민석의 입에서 그 6글자가 마치 유언처럼 흘러나오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에 잠겼다. 1초, 2초.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 침묵은 폭풍의 눈이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분노가 압축되고 응축되는 끔찍한 정적. 그리고 마침내 그 정적을 떼고 들려온 목소리는 더 이상 그의 아들 김태연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용암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쇠를 긁는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지금 어디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표를 확인하는 저격수의 마지막 물음이었다. 위치, 좌표를 지금 당장 보내십시오. 김민석은 대답 대신 낡은 폴더폰의 버튼을 투박한 손으로 더듬거리며 눌렀다. 삐빅. 그의 현재 위치가 담긴 짧은 문자 메시지가 아들의 전화기로 전송되었다.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김민석은 전화기를 닫았다. 그는 더 이상 첫째 아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알았다. 그가 어떤 괴물인지, 그리고 그가 분노했을 때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를. 그는 다시 전화기를 열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2번을 길게 눌렀다. 둘째 아들 김태준. 신호음이 채 2번도 울리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첫째와는 다른 우렁차고 활기 넘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웬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김민석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준의 목소리 톤이 즉시 바뀌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형한테는 연락하셨어요? 너에게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김민석은 조금 전 첫째 아들에게 했던 그 끔찍한 6글자를 다시 한번 반복했다. 놈들이 소희를 묻었다. 수화기 넘어 태준의 반응은 첫째 태현과는 완전히 달랐다. 침묵 대신 그의 입에서는 억눌린 짐승의 울부짖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은 곧 지옥의 유황불 같은 분노의 폭발로 이어졌다. 어떤 개새끼들입니까? 아버지, 당장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놈들 모조리 갈아서 씹어 먹어버리겠습니다. 그는 불이었다.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태워버리는 맹렬한 화염. 진정해라. 김민석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너의 분노가 아니다. 너의 이빨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목표물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갈 준비를 마친 유도 미사일처럼 냉각되었을 뿐이었다. 너의 부대에서 가장 빠른 놈들로 준비시켜라. 그리고 내 형의 신호를 기다려라. 오늘 우리는 사냥을 시작한다. 김민석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잠자던 2마리의 호랑이를 깨웠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호랑이들이 사냥감을 어떻게 찢어 발기는지를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그는 낡은 벤치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의 귓가에 어릴 적 소희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아빠. 그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가픈 시각 제1기동 군단 군단장실. 쾅! 육중한 원목 책상이 거대한 충격에 두 동강이 나버렸다.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과 컴퓨터가 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김태현 중장은 방금 전 아버지와의 통화가 끝난 자신의 휴대폰을 맨손으로 으스러뜨린 채 서 있었다. 바삭. 그의 소나기에서 휴대폰이 가루가 되어 흘러내렸다. 그의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얼음장 같던 냉철함을 잃고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지옥의 아수라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희를 묻어? 그의 입에서 지옥의 한기보다도 더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인터컴의 비상 버튼을 눌렀다. 당장 작전처장, 정보처장, 헌병대장, 전원 1분 내로 내 집무실로 집합시켜라. 1분이다. 단 1초라도 늦는 놈은 각오해라. 그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들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3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사색이 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집무실의 광경과 악귀처럼 서 있는 자신들의 군단장의 모습에 숨을 삼켰다. 충, 성, 상황이 발생했다. 김태현은 그들의 격려를 받지도 않고 벽에 걸린 거대한 전술지도를 돌아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의 한 지점, 파주를 가리켰다. 지금부터 군단 내 모든 대기 전력을 최고 등급 비상전투준비 태세로 전환한다. 예? 비상전투 말씀이십니까? 적에 도발이 있었습니까? 작전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적은 내부에 있다. 김태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금 즉시 군단 직할 수색대대와 특공연대를 완전 무장시켜 출동 준비시켜라. 그리고 코브라, 아파치 모든 공격 헬기 편대를 이륙 준비시켜라. 무장은 실탄으로 한다. 실탄 말씀이십니까? 군단장님, 이것은 합참의 승인 없이는. 내가 승인한다. 김태현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과 마주친 작전처장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헌병대장은 군단 소속 모든 기계화 헌병 중대를 즉각 출동시켜라. 목표는 파주 제25묘병사단 72연대 3대대다. 그것은 소희가 복무하고 있는 바로 그 부대였다. 작전 목표는 진압이다. 진압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저항 세력. 그의 말은 곧 쿠데타 성포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가서 내 동생을 건드린 버러지들을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버려라.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같은 시각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사단장실. 김태준 소장은 집무실 안을 마치 우리에 갇힌 호랑이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주먹은 금방이라도 무언가를 부숴버릴 것처럼 꽉 쥐어져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사단의 모든 참모들이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다시 말해봐. 그가 으르렁거렸다. 방금 뭐라고 짓거렸지? 인사참모가 죽고 싶다는 표정으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김소희 하사에 대한 신원 조회 결과 사단장님의 동생분이 맞는 것으로. 그런데 김태준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파주 땅바닥에 생매장당하고 있을 동안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죄송. 그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그는 벽에 걸려있던 지휘봉을 빼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회의용 테이블을 내리쳤다. 짝! 지휘봉이 두 동강이 났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똑똑히 들어라. 그의 눈이 핏발이 섰다. 사단 직할, 특임대대, 전원, 비상소집, 그리고 기갑수색대대와 모든 장갑차 K-21 전차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기동 장비를 끌고 지금 당장 파주로 출동한다. 사단장님, 군단 승인 없이는. 작전참모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다. 시끄러워.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만약 내 앞을 가로막는 놈이 있다면 그게 같은 아군이라도 상관없어. 그냥 밀어버려. 내 말 알겠나? 그것은 미친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알았다. 지금 자신들의 사단장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노에 찬 동생을 구하러 가는 한 마리의 성난 들소일 뿐이라는 것을. 복창 안에 이 새끼들아. 알겠습니다. 사단 전체가 단 한 사람의 분노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엔진의 굉음이 땅을 흔들었다. 두 개의 거대한 강철의 폭풍이 그렇게 파주를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 위에는 오직 파괴와 심판만이 남아있을 터였다. 지역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신경망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전국 각지에 뻗어 있었다. 그 신경망의 중심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질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한반도 전역의 모든 군사적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휘통제실의 상황장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상황 발생! 한 젊은 장교의 다급한 외침이 통제실의 정적을 갈랐다. 제1기동 군단과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에서 식별되지 않은 대규모 병력 이동이 포착되었습니다. 통제실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상황판을 총괄하는 작전본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보고해 당장!
제1기동동단 예하 공격 헬기 편대 아파치 12기, 코브라 8기가 실탄을 장착한 채 파주 방향으로 저공 비행 중입니다. 또한 군단 직할 특공연대 병력을 태운 수송 헬기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수도 기보사단은 4단 직할 특임대대와 기갑수색대대 그리고 K2 흑표전차 1개 중대가 출동하여 고속도로를 따라 파주로 기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민간 경찰의 통제를 무시한 채 통제실 안의 모든 장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훈련이라면 반드시 합참에 사전 보고가 있어야만 했다. 이것은 명백히 보고되지 않은 돌발 행동이었다.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부대 2개가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단 한 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 두 부대 모두 파주 제25 보병사단 72연대 3대대 주둔지입니다. 작전본부장의 입에서 짤막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즉시 두 부대의 지휘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당장 1군 단장과 수기사단장 연결해, 지금 당장!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 통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이럴 수가. 작전본부장은 자신의 군생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직속 상관, 즉 합참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비상회선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서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작전본부장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합참의장 박서진 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그곳에 와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의장님, 지금 군단장 김태현 중장과 사단장 김태준 소장이 알고 있다. 박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는 무거움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허가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하지만 의장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박서진이 말했다. 이것은 청소다. 그녀는 통제실에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응시했다. 스크린 위에는 2개의 거대한 붉은색 화살표가 마치 거대한 집게발처럼 파주의 작은 점 하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목표 지점은 어디인가? 두 부대 모두 파주 제25 보병사단 72연대 3대대 주둔지입니다. 작전본부장의 입에서 짤막한 신음이 터져나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는 즉시 두 부대의 지휘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당장 1군 단장과 수기사단장 연결해, 지금 당장!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대답만이 돌아왔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두 분 모두 현재 통신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이럴 수가. 작전본부장은 자신의 군생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직속 상관, 즉 합참 의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비상회선을 들었다. 하지만 그가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의 등 뒤에서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작전본부장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합참의장 박서진 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부터 그곳에 와 있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의장님, 지금 군단장 김태현 중장과 사단장 김태준 소장이 알고 있다. 박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표정은 알 수 없는 무거움에 잠겨 있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나의 허가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 하지만 의장님,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것은 훈련이다. 그녀는 통제실에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응시했다.
스크린 위에는 두 개의 거대한 붉은색 화살표가 마치 거대한 집게발처럼 파주의 작은 점 하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지금부터 이 작전과 관련된 모든 통신과 보고는 나에게만 직보하도록. 외부에는 군 내부의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라고 발표한다. 알겠나? 명 받들겠습니다. 작전본부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는 직감했다. 지금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이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의 최고 지휘관 박서진의 눈에서 아주 희미하게 스쳐 지나가는 슬픔과 곤회를. 파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수십 대의 K808 차륜형 장갑차와 K21 보병 전투 장갑차들이 굉음을 내며 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무한 궤도와 타이어는 아스팔트가 파일 듯한 기세로 도로 위를 질주했다. 민간인 차량들은 공포에 질려 갓길로 황급히 비켜섰다. 가장 선두에 선 지휘 장갑차 안. 김태준 소장은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인 채 작전 지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현재 위치는 목표까지 얼마나 남았나? 보고 드립니다. 15분 내 목표 지점 도착 가능합니다. 더 밟아. 지금부터 10분 내로 주파한다. 그는 참을성이 없었다. 1분 1초가 지옥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흙더미 속에 묻혀있을 여동생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그의 옆에서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사단장님, 정말 이대로 부대 정문을 돌파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군 간의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태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는 지금 아군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 동생을 묻어버린 벌레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벌레를 잡는 데는 피가 튀는 법이지. 그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공시각 파주 상공. 두두두두두. 수십 대의 헬리콥터가 거대한 강철의 샛대처럼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가장 선두에 비행하고 있는 아파치 공격 헬기 조종석. 김태현 중장은 조종관을 직접 잡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 내에서도 최고의 헬기 조종 실력을 가진 베테랑 파일럿이었다. 그의 눈은 전방의 목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헤드셋을 통해 부하들의 보고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알파 편대 목표 상공 도착, 특이사항 없음. 브라보 편대 적 부대 외곽 봉쇄 완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헬기의 첨단 조준 시스템을 조작했다. 삐빅. 화면 중앙에 목표물, 즉 25사단 72연대 3대대의 연병장이 녹색 십자선 안에 들어왔다. 그는 연병장 한가운데 불도저 한 대와 새로 다져진 듯한 흙더미를 보았다.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무전기의 전체 통신 채널을 열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파주 상공의 모든 헬기 조종사들의 귓전을 때렸다. 전 편대에 전파한다. 늑. 지금부터 목표 지점을 제외한 부대 내 모든 통신 시설과 지휘 시설을 파괴한다. 예? 파괴? 말씀이십니까? 경고 사격이다. 놈들에게 우리가 장난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라. 그는 자신의 헬기에 장착된 30mm 체인건의 안전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두두두두두두두. 헬기의 기수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예광탄들이 붉은 레이저처럼 허공을 가르며 날아갔다. 포탄들은 부대의 통신 안테나 탑에 정확히 명중했다. 콱과광! 거대한 철탑이 폭발과 함께 두 동강이나 무너져 내렸다. 그것을 신호로 다른 모든 공격 헬기들도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콱광! 부대는 순식간에 진짜 전쟁터로 변했다. 지휘 텐트가 불길에 휩싸이고 차량들이 폭발했다. 비명소리와 경보음이 뒤섞여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단 한 곳, 소희가 묻혀있는 바로 그 연병장만은 고요했다. 그것은 폭풍의 눈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을 향해 지상에서는 강철의 재앙이 돌진해 오고 있었다. 심판의 시간은 그렇게 가장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박철민 대령과 그의 4명의 수족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김소희라는 귀찮은 방해물을 완벽하게 제거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국이 이제 그 어떤 위협도 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 순간 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우웅!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다. 하지만 그 진동은 순식간에 건물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으로 변했다. 창문이 덜덜 떨리고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하늘이 찢어졌다.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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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고막을 찢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하늘을 뒤덮었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수십 대의 강철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고 부대 상공을 새까맣게 뒤덮었다. 쾅쾅! 바로 그 순간 부대 외곽의 통신탑이 거대한 폭발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뭐야? 북한군이다! 적의 기습이다! 박철민이 사색이 된 얼굴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경보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다. 부대의 모든 전기와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기 때문이었다. 부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순간 쾅! 부대의 정문을 지키고 있던 육중한 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안쪽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 자리를 뚫고 칠흑 같은 어둠의 K2 흑표 전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를 이어 수십 대의 장갑차들이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강철의 군단처럼 부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으악! 정문을 지키던 위병들은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검은 밧줄들이 주르륵 내려왔다. 수백 명의 검은 복면의 특임대 요원들이 마치 거미처럼 밧줄을 타고 소리 없이 연병장과 건물 옥상으로 내려앉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부대의 모든 주요 지점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무기고, 지휘 텐트, 그리고 박철민이 있는 본관 건물까지. 쾅! 본관 건물의 현관문이 폭약에 의해 박살이 났다.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탄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컬록! 박철민과 그의 수족들은 매캐한 연기 속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졌다. 그들의 눈앞으로 검은 유령들이 다가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차가운 총구가 그들의 머리를 겨누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여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작전은 단 5분 만에 끝이 났다. 부대는 완벽하게 점령되었다. 특임대 요원들은 부대의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집합시켰다. 그들은 공포에 질린 양떼처럼 서로에게 기댄 채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포로처럼 끌려나온 박철민과 그의 4명의 수족들이 내팽개쳐졌다. 연병장의 소란이 잦아들었을 때 2대의 지휘 헬리콥터가 연병장 중앙에 천천히 착륙했다. 한쪽 헬기에서는 얼음장 같은 얼굴에 김태현 중장이 내려섰다. 그의 등 뒤로는 무장한 특공연대 병사들이 도열했다. 다른 쪽 헬기에서는 불길 같은 눈에 김태준 소장이 내려섰다. 그의 등 뒤로는 중무장한 특임대대 요원들이 버티고 섰다. 2명의 형제, 장군이 그렇게 연병장 한가운데에서 마주 섰다. 그들의 군복은 먼지 하나 없이 각이 접혀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지옥의 모든 분노를 한데 모은 듯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천천히 한 곳을 향해 걸어갔다. 소위가 묻혀있는 바로 그 흙더미를 향해 수백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2 형제는 흙더미 앞에 섰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땅을 내려다보았다. 파내라.
형 김태현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특공연대 병사들이 달려들어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잠시 후 흙더미 속에서 낡은 전투복의 일부가 드러났다. 그리고 마침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김소희 하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소희야. 동생 김태준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과도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달려가 동생의 몸을 끌어안으려 했다. 멈춰. 형 김태현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의무병 불러. 지금 당장.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무병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희의 몸을 들것에 싣고 헬기로 향했다. 그녀의 숨은 아직 붙어 있었다. 소희가 헬기에 실려 하늘로 떠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두 형제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들의 불타는 눈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는 5마리의 벌레들에 향했다. 누구냐? 형 김태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동토보다도 더 차가웠다. 내 동생을 저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말을 못하나? 동생 김태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철민 대령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그의 힘은 장사였다. 박철민의 거구는 깃털처럼 공중으로 들려 올려졌다. 네 놈이냐? 김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네 놈이 감히 내 동생을... 퍽! 그의 주먹에 박철민의 얼굴을 강타했다. 박철민의 코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몸은 다시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살려주십시오. 박철민이 피를 토하며 애원했다. 살려달라고? 김태준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좋다. 내가 아주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그는 허리춤에서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었다. 철컥. 그는 망설임 없이 박철민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안 돼. 형 김태현이 그의 팔을 잡았다. 이렇게 쉽게 죽여서는 안 되지. 그는 동생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다시 홀스터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철민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뜯어냈다. 찌이이. 그의 군복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모든 권위와 명예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헌병. 김태현이 나지막이 불렀다. 예! 저자를 포함한 저 5놈, 그리고 저놈들의 명령에 동조했던 모든 간부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죄목은 살인 미수, 직권 남용, 그리고 전시가 아니라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게 만들어줄 모든 죄목을 적용해라. 그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심판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저 거대한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두 형제의 진짜 분노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박철민의 손목을 옥죄었다. 철컥.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그의 제국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계급, 그의 권력, 그리고 그의 목숨까지도. 그는 흙먼지 나는 연병장 바닥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분노의 눈물이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의 내명에 충실했던 수족들 또한 그의 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짐승 같은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모습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웠던 수백 명의 병사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잔인한 심판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아주 희미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자신들을 억압하던 폭군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격하는 복잡한 감정. 두 명의 형제 장군은 그들 앞에 산처럼 서 있었다. 동생 김태준 소장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주먹은 금방이라도 다시 박철민의 얼굴을 향해 날아갈 것처럼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너희들은 군사재판에 서기 전에 내가 직접 너희들의 그 썩어 빠진 정신을 개조시켜 줄 테니 너희들이 내 동생에게 그리고 이 병사들에게 저질렀던 모든 고통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살기가 등등했다. 하지만 형 김태현 중장은 그를 제지했다. 그만해라, 태준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동생의 불같은 분노를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사적인 복수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군의 이름으로 공적인 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있는 죄인들을 지나쳐 연병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연병장의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제1기동 군단장 중장 김태현이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내 옆에 이 사람은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장 소장 김태준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조금 전 소위가 묻혔던 그 흙더미를 향했다. 우리는 우리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 왔다. 나? 그의 예상치 못한 말에 병사들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안다. 너희들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래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히고 매일 밤 폭력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이 실렸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연민과 미안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안다. 너희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또한 저들의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 너희들의 작은 저항이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까 두려웠을 것이다. 이해한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그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제 너희들의 등 뒤에는 내가 서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이 서 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라. 더 이상 침묵하지 마라. 그는 모든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묻겠다. 저 5놈 외에 이 부대를 썩게 만든 또 다른 기생충들이 있는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의 명예를 더럽힌 또 다른 죄인들이 있는가? 그의 질문에 연병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몸속 깊이 박힌 공포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바로 그때였다. 있습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대열의 가장 구석에 서 있던 앳된 얼굴의 이등병 하나가 손을 들고 있었다.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처음으로 용기의 빛을 내고 있었다. 행정보급관 김상사가 있습니다. 그는 저희의 월급을 갈취하고 저희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켰습니다. 그의 첫 고백이 터져 나오자 마치 둑이 무너지듯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인사계 박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휴가와 외박을 빌미로 저희에게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정비반의 이 대위는 군용 부품을 밖으로 빼돌리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소리들은 점점 더 커져 하나의 거대한 함성이 되어 돌아왔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들의 분노와 서름이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김태현은 그 모든 고발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옆에서 헌병대장이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다. 좋다. 함성이 잦아들었을 때 김태현이 말했다. 헌병대장은 방금 이름이 거론된 모든 자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체포하도록 단 한 놈도 빠짐없이. 예, 알겠습니다. 연병장은 다시 한번 숙청의 핏바람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중간 간부들이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줄줄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부대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김태현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이 부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하지만 이 부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대는 바로 너희들의 손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썩은 부분을 도려낸 이 땅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자신이 있는가? 대답은 악으로만 한다. 할 수 있나? 악! 처음에는 몇몇의 희미한 목소리만이 들려왔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나? 너희들은 군인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할 수 있나? 악!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지막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각오가 되어 있나?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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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연병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김태현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동생 태준을 돌아보았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끝난 것 같군. 아니요, 형님. 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박철민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놈의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몸통을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그 뒷배를 말입니다. 김태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큰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의 상대는 박철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일 것이라는 것을. 두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피해 숙청이 끝난 연병장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다. 김태현과 김태준 두 형제 장군은 자신들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박철민이라는 썩은 가지를 쳐냈지만 그 가지에 영양분을 공급하던 더 거대하고 깊은 뿌리가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두 개의 군단과 사단에서 차출된 최정예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즉시 꾸려졌다. 수사의 지휘는 냉철한 형 김태현 중장이 직접 맡았다.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및 하극상 사건으로 종결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진짜 몸통을 반드시 찾아내어 뿌리째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수사는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수사팀은 먼저 박철민과 그의 수족들을 각각 독방에 분리수감하고 강도 높은 신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굳게 입을 다물고 버티던 그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뒷배가 곧 자신들을 구해주러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렸다. 김태현은 그들에게 그 어떤 회유나 협상도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너희들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이다. 취조실의 차가운 테이블 위로 수백 장에 달하는 서류 몽치가 던져졌다. 그 안에는 그들이 지난 몇 년간 저지르놓은 모든 비리와 횡령 그리고 폭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병사들의 자필 진술서, 조작된 회계 장부,
그리고 그들의 범죄 행각이 녹화된 몰래카메라 영상까지.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받게 될 처벌의 목록이다. 그 옆으로 군 형법전이 펼쳐졌다. 살인 미수, 직권남용, 군수품 횡령, 초병 특수폭행,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목들이 붉은색 펜으로 섬뜩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모든 죄가 인정될 경우 그들은 최소 무기징역 혹은 사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었다. 너희들을 지켜주던 방패는 이제 사라졌다. 너희들의 그 잘나신 뒷배는 지금 너희들을 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꼬리가 밝힐까 두려워 숨죽이고 있을 것이다. 김태현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취조실의 공기를 갈랐다. 선택해라. 저 모든 죄를 안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살아남을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박철민의 오른팔이었던 한 소령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리고 그의 자백을 시작으로 다른 이들도 경쟁하듯 자신들이 아는 모든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이유가 드러났다. 김소희 하사는 단순히 그들의 눈에 거슬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거대한 부패의 왕국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던 것이다. 몇 주 전 신병이었던 김소희 하사는 부대의 행정보금 업무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군인의 딸로 태어났지만 군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선임들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서류처를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부대 외곽의 낡은 창고를 보수하는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였다. 공사 대금은 수억 원에 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창고가 이미 몇 달 전에 다른 공사팀에 의해 보수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배운 군인 정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휴일 몰래 그 창고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창고는 페인트 칠만 새로 했을 뿐 이전에 낡고 금이 갔던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수억 원짜리 보수공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공사였던 것이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군복을 더럽히는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자신의 직속상관인 보급계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보급계장은 그녀의 보고를 비웃으며 묵살했다. 김하사, 군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못 본 것은 못 본 척, 모르는 것은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소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더 상급 부대인 대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것이 그녀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박철민 대령과 그의 수족들에게 불려갔다. 그들은 그녀를 창고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이 개 같은 년, 네 년이 감히 우리의 밥줄을 끊으려고 해? 그들은 그녀에게 다시는 입을 열지 말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저 고집센 년의 입을 막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완벽한 침묵. 그래서 그들은 그 끔찍한 생매장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녀를 부대 내의 모든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동시에 다른 모든 내부 고발의 싹을 잘라버리려 했던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두 형제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 짐승만도 못한 놈들. 동생 김태주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그의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단순히 가혹행위가 아니었어.
우리의 동생은 저 거대한 악에 맞서 혼자 싸우고 있었던 거야. 형 김태현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동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유령 공사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더 거대한 이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 공사를 최종 승인하고 모든 비리를 뒤에서 묵인해준 인물. 그는 바로 박철민의 직속 상관이자 이 지역 군수지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지원 사령부의 사령관. 준장 이성규였다. 김태현은 즉시 이성규 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방첩사의 특임대가 그의 집무실을 급습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발 늦었다. 이성규는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사라진 뒤였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메모만이 남아 있었다.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오만한 조롱이었다. 추적해 대한민국 땅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저놈을 잡아들여. 김태현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군 전체에 이성규 준장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행방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를 비호하는 거대한 세력이 그의 도주를 돕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수사는 다시 벽에 부딪혔다. 두 형제는 깨달았다. 이 싸움이 군 내부의 힘만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더 큰 힘이 필요했다. 저 보이지 않는 카르텔을 부술 수 있는 외부의 힘. 바로 그때 그들의 아버지 김민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두 아들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히 말했다. 때가 되었구나. 예? 아버지, 무슨?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그의 말 한마디에 두 명의 장군 아들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자신들의 아버지가 단순히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나선다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흥룡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성규 준장은 대한민국 군 전체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종적을 감추었다. 그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군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심지어는 정치권에까지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김태현과 김태준, 두 형제가 가진 군 내부의 권한만으로는 그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을 완전히 무너뜨릴 없었다. 여론 또한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 형제의 영웅적인 행동에 열광했던 언론들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이성규라는 핵심 인물을 놓치게 되자 점차 그들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지나친 월권 행위인가? 군 내부의 위험한 사적 복수극. 적들은 교묘하게 언론을 이용했다. 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을 부패와의 전쟁이 아닌 군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몰고 갔다. 두 형제는 졸지에 동생의 복수를 위해 군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무모한 지휘관으로 비난받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국방부 또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이쯤에서 적당히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국방부 장관은 곤회에 빠졌다. 그는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 앞에서 그 또한 무력했다. 그는 이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는 그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모든 사건의 시작점, 모든 분노의 근원, 동해의 작은 어촌마을에 사는 그 늙은 어부. 장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동해로 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한 그 노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에게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설득해야만 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김민석의 낡은 집을 찾아냈다.
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그는 홀로 낡은 대문을 두드렸다. 똑똑.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깊은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김민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의 예고 없는 방문에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시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투박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김민석은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낡았지만 정갈했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장관은 마루에 앉아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는 현재 수사가 처한 어려움과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쯤에서 멈추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드님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김민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처럼 고요했다. 장관,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 아들들은 명예 따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오. 네? 그놈들은 그저 아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을 뿐이오. 군복을 더럽히는 놈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그 지독한 가르침을. 그의 말에 장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 앞에서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신의 직책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심코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방구석 낡은 제사상 위에 놓인 작은 흑백 사진 하나. 사진 속에는 검은 전투복을 입은 젊은 군인 수십 명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유난히 젊고 날카로운 눈빛의 지휘관 한 명이 서 있었다. 장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다.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최고위급 인사들만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전설 속의 부대.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적들에게 검은 용이라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최강의 비밀 특수부대, 흑룡부대, 그리고 사진 속 그 젊은 지휘관. 장관은 떨리는 눈으로 사진 속의 젊은 남자와 자신의 눈앞에 앉아있는 늙은 어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세월의 흔적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서늘하고 깊은 눈빛만큼은 똑같았다. 어르신? 장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혹시 성함이 김민석이십니까? 김민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흑룡, 김민석,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전설. 수많은 공을 세우고도 모든 명예를 거부하고 호련히 군을 떠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바로 그 이름. 그가 바로 이 늙은 어부란 말인가. 장관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상대하고 있던 존재가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던 전설 속의 흑룡을 깨워버린 것이었다. 이제 아시겠소? 김민석이 나지막이 물었다. 내 아들들이 왜 멈출 수 없는지를, 그리고 내가 왜 멈추게 할 수 없는지를. 장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싸움의 판도가 이제 완전히 뒤집혔다는 것을. 이성규와 그의 배후 세력이 상대해야 할 적은 더 이상 2명의 젊은 장군이 아니었다. 그들의 적은 군의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장관은 그 낡은 집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차에 오르자마자 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실장님, 저 국방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께 긴급 독대를 요청합니다. 무슨 일이요, 장관? 이제야 알았습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 국방부와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흥룡의 귀환. 그 이름 석자의 무게는 그 어떤 정치적 압력보다도 무겁고 강력했다. 이성규를 비호하던 모든 방패막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아무도 감히 살아있는 전설을 적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첩보 위성을 통해 이성규 준장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 그는 국내의 한 사찰에 몸을 숨기고 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찾아낸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었다. 그를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난 검은 전투복 차림의 늙은 노인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젊은 시절 흥룡의 그것처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석의 옛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지휘관의 조용한 부름에 응답하여 어둠 속에서 다시 모여든 것이었다. 오랜만이군, 이성규. 김민석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성규는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판은 그렇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흥룡의 이름으로. 흥룡의 귀환. 그 소문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군과 정치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휩쓸고 지나갔다. 김민석이라는 늙은 어부의 이름 뒤에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치명적이었던 전설의 부대가 서 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성규 준장을 비호하던 모든 세력은 하룻밤 사이에 꼬리를 감추었다. 그들은 살아있는 신화와 맞서 싸울 용기가 없었다. 이성규는 그렇게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숨어있던 낡은 사찰의 어둠 속에서 그는 유령처럼 나타난 김민석과 그의 늙은 부하들을 마주해야만 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단순히 은퇴한 늙은 군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나라의 명을 받아 이름도 빛도 없이 가장 더러운 임무를 수행해온 진짜 괴물들이었다. 어떻게 당신들이... 이성규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나왔다. 김민석은 대답 대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심연과도 같았다. 내 놈은 선을 넘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군인이 군복을 더럽힐 수는 있다. 하지만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자신의 새끼를 해치는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말을 끝으로 김민석은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손을 더럽힐 가치조차 없다는 듯이. 그의 뒷뒤에서 늙은 흥룡의 부하들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이성규 준장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문 앞에 자루에 담긴 짐짝처럼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의 사진은 모두 부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김민석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평생을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그것이 흥룡의 방식이었다. 이성규가 체포되자 둑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는 그와 결탁했던 모든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부패 스캔들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법원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밝았다. 법정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다.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 있는 박철민 전 대령과 이성규 전 준장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공범자들에게 쏠려 있었다. 재판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들의 죄목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군수품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하 살해 미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의 근간을 뒤흔든 반역죄. 피고인 박철민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성규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 최고형이 연달아 선고되자 법정안은 짧은 탄식과 안도의 한숨으로 술렁였다. 그들의 추악한 왕국은 그렇게 법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끝이 났다. 그 재판을 김태현과 김태준 두 형제는 방청석의 가장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기쁨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길고 더러웠던 전쟁을 끝낸 군인의 피로와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국민들은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열광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인터뷰와 표창을 거절했다. 그들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형 김태현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그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생 김태준이 그의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다. 군인으로서의 당연한 임무를 완수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형제는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자리, 즉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갔다. 그들이 일으킨 거대한 폭풍은 그렇게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폭풍이 남긴 흔적은 깊었다. 군은 가장 아픈 상처를 드러냈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스스로 도려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한 늙은 영웅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후 다시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과묵한 늙은 어부가 되었다.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의 역사는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그의 이름 흥룡이 영원히 기억될 터였다. 정의는 그렇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김소희 하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그녀의 몸에 남았던 끔찍한 상처들은 희미한 흉터로 남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강인해져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 숨겨진 영웅으로 추대되었다. 국방부는 그녀의 용기와 불굴의 군인 정신을 높이사 그녀에게 충무무공 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당장 명예롭게 전역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군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온 국방부 장관에게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쓰러졌던 바로 그곳에서 저는 절망뿐 아니라 희망도 보았습니다. 불의의 앞에서 침묵을 깨고 일어섰던 수많은 전우들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이 군대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군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패에 맞서 싸운 정의의 상징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동해의 작은 어촌 마을, 햇살이 부서지는 잔잔한 바다 위로 낡은 고깃배 한 척이 떠 있었다. 배 위에는 4명의 사람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늙은 아버지 김민석, 그리고 그의 곁에 나란히 앉아있는 3명의 자녀들. 그들의 어깨 위에는 이제 무거운 별도 계급장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의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월척이다! 우렁찬 목소리로 둘째 태준이 외쳤다. 그의 낚싯대가 활처럼 휘어지며 은빛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튀어올랐다. 시끄럽다 이놈아! 고기들 다 도망가겠다! 무뚝뚝한 목소리로 첫째 태현이 그를 타박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빠들 조용히 좀 해봐요. 막내 소희가 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그들을 말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녀의 미소는 바다를 비추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했다. 김민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낚싯대를 잡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그의 3명의 자녀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자랑스러운 아들들, 그리고 대견한 딸. 그는 지난 1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이 단순히 국가나 명예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작은 배 위에 함께 있는 이 평범하고도 눈부신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그의 주름진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다. 한 늙은 어부는 권력이 아닌 사랑과 명예로 단 한 통의 전화로 폭풍을 불러왔습니다. 2명의 장군은 증오가 아닌 가족과 군대를 지키려는 책임감으로 거대한 시스템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힘이 어깨 위에 별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숨어 있는 영웅의 유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저희에게 들려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